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하고 늘 매주 노래를 한 곡 선사해 드리는데 오늘은 접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노래를 할 때마다 우리 스튜디오가 갑분싸가 되더라고요. 아니 수성님 갑분싸가 무슨 말인지 알고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뭐 꼭 알아요. 우리가 운전 분위기에 따라서 웃지. 그 원래 저 나이 먹으면 그런 걸 잘해야 돼. 리액션. 분위기가. 아, 최원 목사님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다. 오, 역시. 정 이렇게 나온다면 내가 저 이 90년대 버전의 그 운동권에서 회의할 때 아, 그만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맞혀.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아, 오늘의 수습사원은 스타일을 아주 확 변신해서 오셨어요. 하태경 의원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제 거의 고정감이 느껴질 정도로. 아, 우리 외부자들이 사실 하태경 의원님을 정말 애정하는 게 좀 느껴집니다. 프로필을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아나운서 출신인데 이렇게 낯선 단어를 한 번에 갑자기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이분과 관련된 그 기사의 대부분은 이제 씁쓸하게도 대망진창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마상을 1도 받지 않는 북한 TMI 전문가이자 진영과 이념을 취존하는 열린 보수, 바른미래당의 핵인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십니다. 아, 핵 인싸 마음에 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그 핵 인싸 보수. 핵인싸 뭔지 아시죠? 핵 사이다는 들은 또 중간에 인자는 왜 들어갑니까? 핵 아웃사이더의 반대랍니다. 핵 인사이더. 예, 그러니까 핵 사이다가 무리해서 아니네. 친화력이 좋다. 아, 그런 말이구나. 아, 제가 좀 전에 아재 운동권 일단 잘 모를 때는 웃는 게 최고예요. 바로 아재 운동권 때문에. 예. 자, 지난주에 저희 그 이준석 당협위원장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유일한 특수로 하태경 의원을 꼽으셨더라고요. 아니,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좀 얼얼했어요. 내가 이제 도전 받는 위치가 됐구나. 아니 둘 다 도전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디펜딩 챔피언처럼 얘기하세요. 근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도전자가 둘이 있는데 예. 하나가 우리 시대고 또 하나가 내 자신이다. 이준석은 그러면 뭐야? 안중에 없다 이거. 하고 옛날식 소풍이야 뭐야? 아재식 대응을 하면 딱 네 글자로 딱 구상유치. 이러면서 가쁜 사야 되는 거야. 그런 거죠. YSDJ가 형님 2번 갑분싸였습니다. 자, 창설 68년 부대원 4,200여 명, 군 정보 수사기관, 그리고 문건. 국군 기무사령부, 일명 기무사가 요즘 뉴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진위 이전에 이 문건에 쓰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진위 이전에 이 문건에 쓰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지금 예.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 내용이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무사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관여한 거죠.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의 동향
그와 관련된 민간인들을 좀 사찰을 했고요. 심지어는 단원고에 들어가서 활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황당한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꾼 게 이 문제 때문에 바꾼 거잖아요. 원래 보안사였다가 윤석열 이병이 폭로하는 바람에 바꿨는데 그 일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이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이제 세월호 희생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수장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애리조나 메모리얼처럼 인양하지 말고 수장을 하자. 그 인양 반대까지. 인양 반대했고 그렇지. 그 이유를 여론 들어보게 조사를 되면 했죠. 인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혹시 이게 이제 정부의 잘못 같은 것이 드러날 수가 있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수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촛불 집회 그리고 탄핵 정국 때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3월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막 나올 때쯤 그때쯤 해가지고 작성된 것 같은데 제목은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이 기각됐을 때 또는 그 인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문제였잖아요. 두 경우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기각됐을 때는 저쪽에서 혁명을 하자고 한다. 인용이 됐을 때는 이쪽에서 쿠데타를 하자고 한다. 뭐 등등. 어떤 경우든 간에 군의 출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지금. 근데 촛불 집회 당시면 이제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건데 그때는 왜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만들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전시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저는 이제 기무사의 과거가 전혀 지금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합수 업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수 업무가 이제 합동 수사 업무라는 말을 줄인 말이고 네. 과거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으로 될 수 있었을 때 합수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책이 합동수사본부장. 그러니까 당시의 계엄 하에서 보안사령관으로서 합수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대권까지 잡을 수 있었던 건데요. 아직도 계엄법 시행령을 보면 계엄이 선포되게 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현재는 기무사령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령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자면은 현상진단에서 그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하고 과로하고 종북이라는 말을 또 썼습니다. 예.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은 폭도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네. 촛불은 곧 불어난 것이다. 이런 현상 인식하에 부대를 이동시켜가지고 또 장비는 전투 장비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건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을 받은 핵심 지점이 뭐냐를 다 물어봤더니 그 문건에 나와 있는 지도가 있고 그 부대 마크들이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네. 부대가 어디로 가고 이 부대가 어디로 가고. 이거를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다 향토 사단들이 있거든요. 계엄이 발령되게 되면 그 향토 사단이 그 업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특전사, 또 예비 사단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옮기기로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은 향토 사단은 지역민들하고 밀착돼 있고 지역민들에 대한 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 사람들하고 친해가지고 맡겨진 임무를 잘 할 수 없다. 그런 점까지 고려를 했다는 그것까지 거잖아요. 고려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우선 이런 그 검토가 됐다는 자체도 문제고 그 내용 자체도 뭐 저희만 해도 사실 그래요. 무슨 진보 보수적 입장을 떠나서 계엄령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지금도 등골이 네. 갑분싸, 네. 갑분싸. 그렇게 된다고. 배웠으면 바로 써야지. 거기가 맞나요?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갑등싸.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이런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실행 의지를 갖고 이루어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뭐냐. 이 군대라고 하는 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미 연합군 간에 작게 5025, 뭐 5027, 또 5029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상황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까지 있느냐면 심지어
미군이 단독으로 그 유사시에 선제 타격을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극단적 시나리오잖아요. 가능성이 적은. 그러나 그런 준비도 갖추는 것이 본연의 입장이고 그것이 또 맞는 자세다. 그다음에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2016년 그 11월 단계에서부터 이철희 의원이 계속 질의를 합니다. 위수령의 폐지 가능성을 물었다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계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이 연기돼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행 의지와는 별개로. 그래서 전에 우리 하태경 의원께서 그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유한국당을 보수로 한다면 파리도 세다. 이거를 갖고 이 상황을 만약에 내란 예비 음모까지 우리가 몰고 가는 거는 그거는 파리를 세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아닐까. 기무사에서 말이죠. 기무사는 영화 기획사가 아니거든요. 실행하지도 않을 시나리오를 쓰는 데는 영화사죠. 기무사에서 그런 거 하는 거, 국민 세금 써가면서 그런 거 할 게 아니라고 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도 군의에서 이제 이런 문건을 작성했었느냐. 저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번 작성한 거예요. 국민 전체가 불복해서 경찰력으로 진압이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하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군대 동원해가지고 진압해야 할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군대는요 공상 전쟁 소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지. 소설 쓰는 데가 군대입니다. 그 제가 아까 얘기한 작전 계획이 그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각이 많이 설 것 같은데요. 명백히 지금 입장이 갈리는데 사실은 이 주제를 해줘서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를 이제 바꾸려고 예. 지금 국방위를 신청해놨어요. 군대 장군들한테 지금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들 반응이 정말 허탈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기무사 문건은 군인이라면 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해주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군은요 0.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되는 게 군이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잘 모르실 텐데요. 매년 계엄 훈련 연습하는 거 아세요? 왜 하냐면요. 어느 단계에서 해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단계에서 해요? 제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했는데 한 번도 그런 훈련 참여한 적이 없어요. 제가 계엄훈련에. 아니 도상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도상훈련 어느 단위에서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주장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해요.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동원되는 건 아닌데 전쟁이 일어나면 국내는 바로 계엄이 선포가 되죠. 그렇지. 계엄 상황이 되면 모든 수사기관을 통폐합해서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합수부잖아요. 그게 합동수사본부예요. 그 전두환이 권력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서란 말이에요. 합수부의 네. 이미지가 쿠데타를 해서 부정적으로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사회의 양 좌우에 서로 피해의식이 있다. 정상적인 계엄이 있고요. 쿠데타 계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쿠데타 계엄만 기억을 해요. 이 계엄 문건이 나왔을 때 쿠데타의 악몽의 트라우마에 젖어 있는 세대들이 이걸 보니까 독재의 추억에 젖어 그렇죠. 있어서. 색안경만 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무사 입장에서는 혹은 군대 입장에서는 이 가능성이 0.0001%라도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전제 사실에서 일단은 조금 저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론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이게 지금 전쟁 작년 3월에 있었던 기무사 문건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은 2006년 11월경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막 발견돼가지고 JTBC에서 보도가 난 직후에 수방사 기무사를 중심으로 이미 위수령 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때 과연 뭘 대비해서 그걸 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수방사는 또 당시에 촛불 시위 현장에서 거기 편의조라고 얘기하는 원래 사복 입은 군인들을 내보내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수방사 지휘부에다가 라이브로 시위 현장을 중계하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계획에 불과한 것이다. 계획은 원래 수립돼 있는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계획이 다 수립돼 있고 해마다 연습을 하기 때문에 계엄 상황이 되면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실행 계획을 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작전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할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충격적인 지점이 있는 거고요. 이 계엄과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었던 것도 실제 주체가 기무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무사가 만들 수 없는 보고서예요. 합참에 계엄과가 있고 합참에서 원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왜 이걸 했을까? 이거는
명백히 자기들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걸 집어넣고,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뭐라도 비빌 언덕을 정당성이 있게 하나 만들어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부대가 움직여가지고 전방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를 지금 논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과거의 대한민국의 수십 년간의 헌정사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저항권을 통해서 잘못된 정부가 물러나게 돼 있는 상황, 어떤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이다, 국민의 저항권의 행사라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저항권의 저자도 안 나와, 이 문서에는. 그런데 요거를 무조건 시위가 있으면은 격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탄핵 결론이 나면은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움직일 것이고, 우리는 진압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반박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 주체? 당사자로서의 그 적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기무사가. 그건 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걸 참고 문건으로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얘기한 거지. 만약에 이거를요, 정말 이 합참의 계엄 그 과에서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문제가 지금 심각했을 거예요. 정말 실행 의지가 뒷받침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역설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자꾸 한쪽으로만 보느냐 이거예요, 상황을. 이 말씀입니다. 기무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왜냐하면 기무사는요 방첩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가 보유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작성된 문건은 그러니까 국가 보유를 위해서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두 번째는 군에서는 개념 계획과 작전 계획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참 계엄과에서 뭐 작성하면 그건 작전 계획입니다. 그렇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고. 근데 이런 개념 계획은 방첩 국가 보위를 우선하는 기무사에서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무현 탄핵 때나 87년 6월 때 없었을 것이다. 검토 문건이 100% 있습니다. 87년엔 있었죠. 87년도 당연히 있었고요. 왜냐하면 군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노무현 대통령에 한해서 0.01%지만 군 입장에서는 탄핵이 인용됐을 때 화난 국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거의 내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념 계획은 당연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기무사가 탄핵이 인용될 때 비상 시나리오가 없었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직분을 본분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계획은 짜여져 있어야지. 하지만 집행을 결정하는 건 지도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30년 전에 실행이 불가능한 계획이에요. 그거는 전두환도 못했던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시민의 저항권에 의해서 바뀌었거든요. 그랬는데 30년 전 쉽게 말하면 광주 때 그 상황을 계획으로 지금 짠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의 의견 중에서 제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뭐냐면 이걸 갖다 너무 키워가지고 무슨 내란 업무니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고 그건 보거든요. 오바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오바인 게 왜냐하면 그때 저 봤잖아요. 뭐 군대 일어나라 이걸 보고 우리 정말 위협을 느꼈느냐 아니거든요. 웃었어요. 저 뭐 하는 거냐. 그렇죠.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 사실 칼 막스가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역사적 사건은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인데 5.18 때 그 비극이었죠. 30몇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희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여기서 희극적인 건 바로 뭐냐면 아주 불행한 희극인데 군인들이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5.18 때부터 지금까지. 그건 뭐 이게 충격적이라는 그건 저도 거죠. 동의해요. 지금 저희가 보면 이미 2016년 11월 단계에 추미애 대표나 야당 쪽 관계된 분들이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라든가 위수령 폐지까지 거론한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전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거 너무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 보도에는 아니 근데 실제로 제보가 있었다고. 그렇죠. 제보가 물론 있었던 거예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 실제로 아주 매우 보수적인 분들 중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발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계엄령 선포되면 내가 먼저 광화문에 나가겠다. 그건 뭐냐면 이미 국민적 공감대 속에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검토 문건 이걸 갖고 지금 마치 이것이 무슨 시민을 적으로 돌리고 과거의 독재의 추억에 사로잡혀갖고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또 실행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오바인데다가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어디나 직역 이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기무사는 기무사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관성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볼 필요 있다. 그 일각에서는 기무사가 위험한 거죠. 스스로 위험하죠. 셀프 충성심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이제 보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충분히. 보시는 겁니까? 제가 군 인식이 시대착오적인 건 맞아요. 그건 나도 제가 동의해. 이제 과거에 운동권 하다가 이 우파 보수 정당에 왔잖아요. 서로 피해망상이 있어요. 어떤 피해망상이 있냐면 우파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지금 적화되고 있는 거예요. 빨갱이 종북 세력이 다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군까지 막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그 공포감은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공포감입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없으니까 안에서 이제 종군몰이 하지 말자 하고 막 비판하잖아요. 빨갱이 장사하지 말고. 되게 이거는 이제 보수내에서 개혁 과제예요. 근데 쿠데타에 대한 근데 두려움이라든지 군에서도 아까- 아니, 광주에 대한 군에서도- 추억이라든지 이거는 허구입니까? 아니 근데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좌파 운동권 출신들 어떻게 보냐면 우파나 군이나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우파 세력이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꼴통보수. 제2의 5.18 이런 걸 일으킬 호시탐탐 뭐를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있잖아요. 공포에 젖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아닌데 여기 와 보니까 정말 허술한 집단이고 그 정도 치밀한 계획을 짤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제가 진 교수님한테 놀란 거는 이건 사실 뭐 개념 계획이에요. 제가 군 간부들 장군들한테 물어보면 군은 모든 상황, 가능성이 0.001%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있어야 된다. 근데 진중권님은 그런 개념 계획도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아니 군이 세워야 할 개념 계획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아니, 거죠. 북한을 상대로 세워야 북한을 상대로 세워야 아니지. 되는데 북한의 유사시의 도발이라든지 이 혼란을 틈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 한 게 뭐냐면 시민들이 덤벼들어 가지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발포를 해라 이런 문헌을 쓴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문건을 보시면 이게 개념 계획이 아닙니다. 부대 이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무장병력 4,800명이 움직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움직입니까? 서울 시내로. 후방으로 움직이고 서울 시내 중심부로 움직입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건 말씀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전방에서 전차 200대가 빠집니다. 그다음에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이런 계획을 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군 수뇌부에 있었고 군은 30년 전과 비교해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지금 동의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휘부에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는 군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때 군대가 나서서 그거를 진압하는 게 군대의 임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간다. 잠깐만요. 아닙니다. 확실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자, 북핵 문제가 지금 현재 이슈죠. 북핵 문제를 이슈로 두고 지금 말씀처럼 군이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비할 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갑자기 얘기가 다 중단되고 둘이 서로 갈등이 격화돼가지고 서로 쏘겠다, 때리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지금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당연히 군대는 그걸 하고 있어야 된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하고 있죠. 그 내부에 이런 거를 검토한 보고서가 있다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만들고 있겠습니까? 기무사가 만들겠습니까, 그거를? 그건 당연히 당연히 합참이 만들지 합참이 않겠습니까? 만들죠. 근데 이거는 왜 기무사가 끼었냔 말이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무사가 낀 거고요. 그리고 기무사가 그게 끼게 되는 과정에서 과거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서 합수본부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진압하던 당시의 사고방식과 그 시스템과 그 절차를 대로 답습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게 지금 큰 문제인 겁니다.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문건이요.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거예요. 이철희 의원이. 그 다음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제목만 다르잖아요. 하나는 한자로 돼 있고 국군 기무사령부 하나 한글로 돼 있잖아요. 뒤에 폰트도 달라요. 근데 이제 이철희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 이 문건을 쿠데타 음모로 연결시키는 거는 과하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군인권센터는 이걸 쿠데타 음모라고 규정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계엄 임무 수행군 편성안입니다. 어느 지역에 몇 사단이 하고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건 이 자료가 없어요. 이 문건을 가지고 당시 처음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보고했을 당시에는 이거 뭐 쿠데타까지는 아니고 뭐 약간 뭐 시대에 안 맞다. 부적절한? 지금 시대 상황에 안 맞는 부적절한 그래서 뭐 질타 이런 걸 했냐 밑에 실무자 특히 이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려고 했다가 이번에 군인권센터가 이거를
끄집어내고 특히 제가 볼 땐 괴담, 아까 뭐 탱크 200대, 장갑차 뭐 500여 대 진압 계획. 이래가지고 막 확 불이 붙으니까 청와대의 다른 라인에서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해서 침소봉대한 게 아니냐. 그 전제로 아니, 청와대에서 또 그렇게 군인권센터가 브리핑하겠지. 공문서를 하나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변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인권센터가 변조한 거예요? 원본을 어디서 입수해서 원본이 좀 흐려요. 흐려가지고 이걸 다시 재타이핑한 겁니다. 폰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군인권센터가 이걸 원본이라고 주장하면 저는 그거는 그 왜곡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비상조치 유형해가지고 그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거는 상황이 소요 발생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 소요 발생 시 위수령, 계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도식화한 게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강조한 게 없습니다. 강조한 게 없어요. 예. 근데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거는 그림자가 쳐져 있어가지고 강조가 돼 있습니다. 이 강조가 된 게 뭐냐면 비상계엄으로 간다. 요 그림을 보면은 마치 군이 비상계엄 시나리오를 가는 걸로 계획을 짠 것처럼 하는 느낌을 줍니다. 원본을 약간이라도 이렇게 윤색을 했다면 이건 군인권센터의 적어도 윤리적인 책임 그 이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컨대 문건을 할 때 가장 예컨대 시민들이 봤을 때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들을 강조해서 보여준 게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 이것이 원본입니다라고 주장했다면 예. 문제가 되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지어 이런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그 사람들이 이게 원본이면 정말 원본을 우리가 카피한 거다 주장을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이제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없고요. 수사 과정에서 제가 이제 밝혀지겠죠. 그 아니, 내용은 밝혀야 되는 이거는 일이고 원본이라고 그러죠. 원본 내용과 똑같다고 그랬죠. 군인권센터. 그러니까 내용과 똑같다는 거지 원본이라고 얘기를 했냐는 거죠. 만약에 원본이라고 했으면 거짓말이죠. 더 아니 밝혀야 원본 되는 내용과 일이고요. 똑같다고 했으면 거짓말이죠. 이런 거 원본 내용과 또 그림자가 내용은 없는데. 똑같은데 예컨대 그 시민의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라라고 편집했다. 강조할 수 있죠. 그것도 뭐 색칠 하나 친 건데 근데 아무튼 군인권센터 한 말씀 드리면 요 그림 전국에 부대가 어떻게 배치되고 여기다가 탱크, 장갑차 이거는 완전히 조작이에요. 요 배치도는 원래 기무사 문건에? 원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에는 그냥 어떤 부대가 담당한다는 것이고 그죠? 그 가능성도 없고 실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탱크 몇십 대 장갑차 이게 마치 일어날 것처럼 이걸 준비했던 것처럼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게 지금 사태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이유예요. 그걸 없는 계획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언급돼 있는 내용을 보이기 위해서 도식화한 거잖아요. 아니 여기에 그거를- 탱크 몇 대를 동원한다는 언급 자체가 없어요. 아니 탱크 몇 대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그 탱크를 가진 부대가 가는 건데 그 부대의 편제를 얘기하는 게 왜 그게 그러면 거기다가 쓸 때는 그러면 시민단체가 확인해가지고 자 광화문에 한 대, 그 국회에 부대가 두 대 이렇게 그 써야 부대가 되는 겁니까? 간다고 해서 그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병력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탱크를 배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향토 사단이 그 위수 임무를 맡는데 대개 지금 향토 사단의 편성이라는 게 되게 뭐 항상 그 수요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한국사는 그 저런 게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대가, 예. 그 말하자면 그런 특수한 임무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부대가 간단 말이에요. 그 부대가 간다는 거지 그 부대가 갖고 있는 기갑사단이면 그 탱크 200들 다 몰고 가는 게 아닌데 저렇게 만든 것은 그거는 아니, 그 거기서 의도적으로 탱크 어떤 200대가 방향을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 잘못이지. 그렇게 방향을 몰고 가기 위해서 저건 사실은 그럼 견조한 탱크 거예요. 한 대가 가면 잘못된 거고 아니 괜찮은 거고 200대가 아니 저런 걸 쓰질 말아야죠. 자기네가 아무 아예 책임 쓰지를- 없이 왜 아니 논란은 그럼 왜에서 이걸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는 이런 문건을 작성을 했느냐. 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거는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는 문건이라는 거는 다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 지시해서 만든 문건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국방부 장관이 지시해서 만든 문건이라면 장관 결재란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거는 비문도 아니고 평문으로 만든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결재란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장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관이 가서 얘기를 하고 알려주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다시 들고 나온 문서입니다. 그걸 장관이 또 인정도 했습니다. 내가 사령관이 와서 보고하길래 알겠다 가져가라 해서 갖고 간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무사령관이 2월, 3월 달에 JTBC 중심으로 수방사 위수령 대비 문건 얘기가 나와서 한참 시끄러울 때 기무사가 재발절이니까 그걸 들고 와가지고 현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걸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예, 송영무 그런데 지금 국방장관한테.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때 그 보고를 받고도 그냥 뭉개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야 되는 부분이 누가 지시를 해서 왜 했고 보고와 지휘 개통이 어떻게 됐느냐를 지금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어디까지 됐느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참에 아닌 기무사가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근데 이런 것이고요. 똑같은 사안을 아까부터 다 이거는 청와대에서 지시한 겁니다. 아니요, 똑같은 사안을 아니 그럼 그 지점 음모론의 말씀을 시각에서 자꾸 보니까 이렇게 된 하셨으니까 건데 저는 그- 그냥 아주 평명하게 지금까지 드러난 뭐 최소한의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기무사가 만든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거기에 무슨 그 함의가 있다. 게다가 왜 장관이 그걸 기무사에 검토시켰을까? 그리고 왜 그거를 또 아까는 왜 평문으로 보고를 받았을까 하는데 거꾸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그 문서였으면 그 고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얘기가 논란이 되니까 장관이 그 별로 지금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당신 그냥 갖고 있어라. 그래서 그냥 그 한부가 남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한부가 보고도 되고 이철희 의원한테도 나중에 전달되고 그래서 지금 흘러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지금 이미 다 보도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비문이었으면 거기 그 카피하면 마크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어디에도 이것이 비밀문서란 것이 없는 평문으로 돼 있다는 그리고 한부가 그냥 카피로서 그냥 참고용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행과 관계되는 직결되는 문건일까에 대해서 먼저 의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자꾸 드릴게요. 보니까 네. 그걸 거꾸로 오히려 지금 그걸 같은 사안을 음모론이라고- 놓고 지금 거꾸로 보시니까 음모론이라고 좀, 착각하시는데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임무가 벌어지는 계통이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좀 압니다, 기무사가 청와대에다가 보고할 때는 예. 청와대에 보고하는 양식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대통령에 따라서 글자 크기, 줄 간격까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럼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장관한테 갖고 가는 보고서는요. 왜 결재람도 없이 평문으로 된 보고서를 이렇게 갖고 가느냐. 청와대에 먼저 보고를 하고 특히 MB정부 이후로 지금 갑자기 기무사령관 독대가 부활됐습니다. 그 이후로 기무사가 이제 간땡이가 부은 건데 그걸 갖고 가고 보고를 했는데 장관이 나중에 알고 질책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지시가 와서 참고용으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라고 참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평문을 들고 가서 요약 보고를 해서 들고 간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결재를 안 한 근데 것이고. 그거는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갖고 간 지금. 아 추측이 아닙니다. 기무사의 현역 장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무사는 이런 보고서는 청와대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고 이거를 갖고 가서 장관한테 얘기한 거는 청와대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결재를 받지 않았고 그냥 들고 나온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근데 음모론으로 아니 보니까 그걸 그렇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공식적인 회의체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근데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 장관은 그럴 수가 잖아요?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심하는 게 이제 국가안보실장이잖아요, 김관진. 아마도 이제 시민들이 아마도 그분이 아마 시킨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거고, 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하고 사실 기무사하고 직통 라인이기 때문에 장관은 들러리예요. 지금 저는 김관진 장관이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관진 장관 제가 이제 지난 국회 쭉 과정에서 접촉하고 김관진 장관은요 군 출신 중에 그나마 정무 감각이 있어요. 정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화적인 상황에 계엄을 검토해 그럴 리가 이 없죠. 후폭풍을 저는 알 거라고 보고 김관진 장관은 아니고 그건 한민구 장관도 알았기 누구라고? 때문에. 아니 한민구 장관은 중단시키게. 덜 정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민구 장관한테 불만이 애초에 위수령 이철이 그러니까 이철이 의원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발단이에요. 이게 한민구 장관 이야기로는 이철이 의원이 위수령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계속 하니까 지랄을 하니까. 한민구 장관 볼 때는 위수령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제도적으로는 없으면 또 안 되겠거든. 왜냐면 만약에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민구 장관은 전형적인 군인 거예요. 민심은 별로 상관 안 하고. 그러니까 검토하라 그러고 계엄도 처음에 검토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군 부대까지 등장한 이 문건이 공개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중단을 시킨 거다. 청와대까지 딱 가진 마지막. 않았을 거다. 청와대도 갔을 수 있어요. 왜냐? 기무사는 습관적으로 청와대 보고합니다. 당연히 보고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보고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후속 지시사항이 있었냐. 그걸 가지고 관련 부대랑 협의를 해라. 실행 의지가 그래서 담보된. 실행 의지가 있었냐. 이 그것이 부분이 핵심인 중요한 것이지. 거지.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실행 의지가 없었다. 청와대 웬만한 사람들은 정무적 감각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미 완전히 판이 뒤집혔기 때문에. 뇌사 상태였는데요. 그렇죠. 저는 두 분을 다 잘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훨씬 더 정치적인 사람이고요. 개인적인 얘기는 그만합시다. 한민구 장관은 누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빠지는 거고요. 그래, 하여튼 자기는 그냥 보고만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 군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첫 번째는 과거부터 내려온 그 시민을 적대시하는 사고방식
군대는 민간 사회와 분리된 별개의 국가기관이고 여기가 혼란이 나면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진압할 수 있는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군대가 갖고 있는 거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거고요. 군인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의식을 아직도 해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 의원님이나 우리 이수성님한테 군대가 그거 원래 준비하는 거지 당연히 그것도 안 하면 군대가 왜 있어야 되냐 이런 근데 말을 그 할 수 있는 전제가 거예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 안보를 전제로 여기서 해야지 뭐 내부적으로 시민을 언제든지 진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대비한 거 이 사람들이 아니, 정권 그런데 안보를 대비하고 지금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군인이 있으면 누구 좀 나오라 그래 보세요. 아니, 제가 좀-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대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예상되는 침공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비 문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 내용에도 그것도 그러니까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북한의 청와대가 도발도 지시를 대비해야 했다면 그걸 핑계된 게 뭐냐, 기껏 핑계된 게 뭐였냐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있을 경우 세상에 북한에서 미사일 쏴 더 계엄령 때린다? 말이 됩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안보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청와대에서 또 여기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민정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민정은 민정에 뭐- 기무사 직원이 파견되는 데가 민정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뭐 국가안보실로 한정해가지고 김관진이 그랬을 리가 없다. 이것도 아직 저희가 섣부른 추측이고요. 이제 이 특별 수사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수사를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정말 보고가 어디까지 됐고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이 정말 관건인데 아까 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했을 수 있다. 혹은 한민구 전 장관까지였다. 근데 그 외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과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까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보십니까? 전에 제가 이거 물어봅시다. 예. 수사를 한다는 거는 범죄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건이 무슨 법을 위반한 겁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보자면 개헌법을 위반한 거고요. 개헌법 하에 기무사가 아무 권한이 없는 건데 그걸 한 거고요. 더 크게 봐서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이 있다면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내비 음모까지도 갈 수 있겠죠. 만약에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거라면.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야 되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이런 발상을 하고 이거를 또 계속 그동안에 뭉개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전자에서 본다면 청와대도 직무유기를 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도. 왜냐하면 기무사의 습성상 청와대랑 먼저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정에 제일 처음 보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4월에 청와대에 보고했다. 예. 안 했다. 민정수석이 보고 안 받았다고 얘기했고.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민정에는 기무사가 또 파견을 안 나가야 이제 못 나갑니다. 그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고. 청와대에서 그래서 무조건 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만약에 쿠데타를 예비하는 음모한 모의한 이런 세력이 군에 있을 수도 있는데 보고받은 즉시 조치를 안 취했다? 이것도 굉장히 직무유기죠. 아니 그러다가 만약에 그런 만약에 세력이 그렇다면- 발견된다면 그건 당연히 책임 물어야죠. 그러면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때는 적어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징계나 문책을 저는 받아야 되고 국방부도 문책을 받아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전자에 봅시다. 이게 어떤 범법 행위다. 그리고 뭐 쿠데타까지도 갈 수 있는 행위였다라고 본다면 송영무 장관은 바로 경질해야 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것도 잘못.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두 분은 송영무 장관 경질부터 요구를 해야 돼요. 이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덮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무사에서 계엄령 관련은 원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건을 송영무 장관이 3월에 진짜 보고를 받았다면 거기에서 사실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기무사 사람들의 DNA는 다 자기네 직격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도 군인을 평생 뭐 군인하신 분이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뭐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실행 의지도 없었던 것이고 뭐 그냥 뭐 비문으로 만들어서 보관한 것도 아니고 어디 그냥 논의를 중단시킨 거니까 이거 뭐 수사까지 할 일인가 기무사 계획을 제대로 해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안이 지금 불거져서 이렇게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은 사실은 청와대 내부에 난 권력암투가 더 작동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이거는. 그리고 아마 맞을 겁니다. 뭐냐? 송영무 장관이란 캐릭터 자체가 지금 남북 관계 화해를 추진하는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걸림돌이에요. 가끔 뭐 보수 비슷한 발언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무사 개혁이라는 것도 추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차제에 이 사람도 경질해야 될 뿐 아니고 기무사 개혁의 동력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이슈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지 않았으면 지금 한참 외국 나가 있는 대통령한테 이런 민감한 보고 안 합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일 봤잖아요. 더구나 인도 가서 그 중요한 지금 외교 행보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에 온 국민이 깜짝 놀랄 메시지를 내서
독립수사단 편성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건 유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식이 커진 것은 사실 대통령이 회의 순방 중에 지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거의 비상 상황에 준하는 겁니다. 굉장히 긴급하고 절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순방 중에 지시를 한 거죠. 아니요.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아주 자리자리한가 다 결제를 하십니다. 결제는 하는데 그러나 이런 지시 내리는 일은 없어요. 결제하는 게 아니고 따라다녀 본 적이 없잖아요. 특히 저는 장관을- 2년 반 동안 따라다닌 장관을 사람인데. 아니 주무장관이 있는데 주무장관을 배제하고 장관도 못 믿을 정도로 이게 심각한 사안인데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불러들으니까 이게 당연히 언론은 쿠데타 음모라고 간 겁니다. 그런 근데 정도가 아니면은 이런 지시를 내릴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이걸 순방 중에 이건 굉장히 긴급하고 화급한 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시한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지만 쿠데타 음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거 적발이 된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이거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상규에 어긋날 일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시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거 정부의 병험에 비춰봐서 이례적이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나라 일의 80%는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교만한 들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네. 것인가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밖에 사람이 자기 가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아니죠. 판단할 왜냐하면 수 있는 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적인 그 흔히 얘기하시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는 지금 당연히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 지금 벌어질 일을 예측할 때 과거 사례를 중시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역사인데 저는 요 지금 사안이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을 되풀이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 헛발질에 이어서 이 두 번째 헛발질이에요. 안보 문제.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 된다는 사드 거예요. 헛발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배치와 반입을 그런 개념을 구분을 이해를 못해서 못해서 그런 일어난 거야. 정말 코미디 같은 거예요. 그럼요. 후지부지 끝났잖아요 지금. 아무도 지금 진상 규명 안 해요. 왜 진상 규명하면 청와대가 저렇게 무능하나 제가 나오기 보기 때문에. 그거는요. 근데 이번에도요. 대통령 욕보인 일이에요. 이번에도 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 보는데 그중에 한 가지 오해. 아니 평화적인 시민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하는 군인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에 대한 그래. 모독이에요. 대통령이 지시한 건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도 몇 개월 동안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딱 봤는데 이게 무슨 하나회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들의 의식은 하나회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이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자신한테 보고를 갖다가 몇 개월 동안 하지 않았던 그 사람한테 수사를 맡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장관 송영무 장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보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 문건의 내용이. 이 문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뭐 본인이 이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거는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덮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송영무 장관을 정면 반박한 거예요. 정면 깬 겁니다. 이거 심각한 수사 대상이다. 해외에서 지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제 최종 정리를 하면 송영무 장관이 그냥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제를 시킨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국기문란 정도를 넘어서 국가 안위를 위하는 세력이 군대 내에 여전히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근데 그 세력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이 아주 가볍게 봤다. 별거 장관 아니다. 경질 사안이죠. 그래서 일관되려면 대통령의 해외에서 긴급 지시 이게 일관되려면 일단 송영무부터 경질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과 문건이 나왔는데 바로 대통령이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면 이게 충격파가 줄어든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전화 한번 해서 전화로 지시한 것 자체가 지금 이 충격을 키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그럼 문제가 끝나고 충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더 커지죠. 사회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뭐 똑같은 얘기 자꾸 하는 거지만 이 사안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은 얼마든지 질서 뭐냐면- 있게 할 수 있는데 왜 호들갑을 떠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기무사 개혁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정치색 완전히 빼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 계엄령 문건은 기무사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본질을 흐려가지고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집권층 그리고 집권층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 개엄 문건이 기무사 개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다. 거의 그렇게 지금 그런 비중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세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지 아니면 세월호 수장 문제라든지 그다음 계엄 문건이라든지 이 세 개가 동일한 사안이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기무사가 국방의 본연의 의무에서 벗어나가지고 정치적으로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기무사 개혁을 본질이 희석될 수 있다. 본질이 이거예요. 상당히 정치적 희석된다. 논란 속에서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이 이게 고백을 시작되면 안 돼요. 이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제가 기무사도 아니고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기무사 바뀌기 전에 백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5.18 시에 갔으면. 백 있어야 되는데. 워낙 그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차출을 하죠. 근데 뭐 영어 번역병으로 갔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에 대해서 나름 저도 또 들여다볼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거의 육군 순혈주의 비슷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아마 기무사령관 중에서 육군 출신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없을 거리요. 없어요. 네. 그다음에 더 한가 참모장 중에도 한 명도 그렇죠. 없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네요, 역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거를 제대로 된 정말 이 방첩이 진짜 중요하잖아. 이건 있어야 되는 기능이에요. 이건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고 이럴 때면 국내에 그렇죠. 스파이가 있어야 돼요. 침투해가지고 만약에 군사기밀 빼내가고 그뿐 아니라 정말 쿠데타 모의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제 말은 해체는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직분에 맞도록 재편해야 돼요. 지금 너무 비대해요. 그리고 기무사 없어져야 된다가 아니고 제대로 된 기무사를 그러니까 그렇죠. 본연의 저 안에 업무. 있는 사람들은 예. 다 어떻게 보면 오염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 날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그렇죠. 재구성해서 그게 왜냐하면- 사실 해체인데 그러나 이것도 수사를 담당하고 있기 왜냐하면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조직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변했는데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 이번에 아니 드러난 그러나 거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또 과거의 예를 들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시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가 개선이 됐어요? 그렇죠. 더 악화됐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하자면 극약 처방이나 쇼크요법이라는 건 그건 아닙니다. 국정 운영하는데 급진적인 건 아닌데 그래서 국정 운영하는 사실 데 도움이 안 개혁위원회가 된다 있는 이거예요. 거죠. 해체할 거면 사실 그럼. 개혁위원회가 왜 아니, 필요해요? 그냥 쇼크요법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해체 정도의 그런 개혁을 준하는 하자. 해체에 준하는 해체에 개혁을 준하는 하자. 개혁을 하자. 그러니까 최소한 국정원 개혁, 그다음에 이제 정보경찰 개혁 수준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지게 되면은 의원님 말씀처럼 진짜로 이 사람들은 해체를 각오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재범을 근데 해왔고 문제는 이게 무죄가 나왔다. 네. 그러면 기무사 뭐 바로 그거예요. 해체 명분이 지금 사라졌다. 본질이 기무사 훼손된단 안에 누군가는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웃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 창설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기무사. 군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군 정보 수사기관이라는 이 본연의 업무, 역할을, 모습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줄곧 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 여기 계신 외부자들부터 뭐 대통령까지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최근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의 입대 문제를 비롯해서 병역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죠. 예, 현재에서 두 가지 판결을 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고요. 하지만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이치다라는 네.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처벌의 문제인데 처벌 조항 자체가 위헌인 건 아니고 처벌 조항에 뭐가 문제냐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양심을 이유로 해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못 됐다고 본 건데 예. 이제부터는 이제 그 판결을 달리하게 되면은 법 자체를 고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고요. 예. 하여튼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뭐냐면 사실상 이제 대체 복무제 인정한 거죠. 근데 마련하라고 정치권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예,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예. 하급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계속 나왔거든요. 조금만 보충하자면 헌법재판소가 벌써 세 번째 이제 이걸 심리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일부 나온 거고요. 대체 복무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하면서 예. 그러면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게 합헌이라는 건 좀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냐. 이게 이제 소수 의견의 견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헌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것까지 다 위헌을 하면은요. 이 전번에 그 합헌 결정을 했을 때 그때가 2011년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분들이 다 재심 사유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해에 이게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법원에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헌법재판소라는 기능이 아주 법리적 판단이나 또 아니면 그 투표라고 하는 선거 행태만으로 결정이 안 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어떤 견식과 경험이 이 반영이 되는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서
이 헌재라고 하는 이런 그런 특수한 온축된 경험과 식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든 데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법적으로도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 국민적으로도 이제는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훈시적인 판시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잘 모르는 거 새로 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기준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OECD 국가 중에 모병제가 아니고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거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대체복무를 그죠? 그러니까 뭐 늦었지만 뭐 온당한 판결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현재 판결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그렇죠. 이미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예. 이제 헌재가 한참 뒤에 대신해줘가지고 몇만 명은 구속되고 처벌받고 빨간 줄 그 했던 예. 거 엄청 많죠. 예. 근데 저도 이제 국회를 보면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욕먹는 걸 겁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 남자면 다 군대 가야 돼 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그다음에 예. 계속 그 특권층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병역을 회피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군대는 무조건 가야 돼라는 강력한 이념 때문에 용기 있게 국회가 못 나선 거예요. 눈치를 봐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끄러웠고 헌재 다시 한번 이 양심적 대체 복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찝어준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문제에 제가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게 1986년인데요. 군대 갔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관이 오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뭐냐면 옆에 연대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보통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냥 감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군대까지 왔더라고요. 계속 총을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살을 했대요. 목을 맸다. 얘기를 하면서 86년 1월. 그랬는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 하냐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가리켜가지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는 누가 미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총 잡고 사람 죽인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우리가 미쳤는지 아니면 죽어도 사람은 못 죽이겠다는 저 사람이 미쳤는지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쯤 후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분이 단박하는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타부시하는 게 자살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예. 다른 문제일 거다라고 딱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헌재 판결과 더불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같이 이제 뜨거워지는데 일부 여론에서는 양심이라는 게 눈에 보이느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악용될 가능성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또 보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가들이 어떤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때문에 혼선을 빚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이런 반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할 때 그 양심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어떤 바른 마음, 좋은 마음 이런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법률 용어로서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규정한 개념이 있는데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정말 그리고 잘했다. 정말 정리가 잘 정말 됐네요. 대표님 너무 그리고 또 잘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이거는 절박하고 구체적이어야지만 인정된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똑같으네.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 옛날에 처음에 도입할 때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그래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신념이 이렇게 자꾸 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종교적 신념. 2006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정식으로 공고한 적도 있어요.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어연구원의 어떤 그 논문 같은 게 나왔는데 거기서는 공고하기를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해라. 예.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니까 헷갈린다 이런 얘기 맞을 하신 것 적도 같으네요. 있죠. 왜냐면 애매구에 오류라 그래서 한말 낱말이 동시에 두 개를 의미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사람들은 A를 자꾸 B로 착각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게 또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아니 그럼 난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양심도 군대 없어? 갔다 온 사람이 양심도 없다는 얘기까지 들어야 되냐? 열받아. 이렇게 되는 영어를 혹시 직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 그쵸? 조안이에요? 근데 어색한?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씁니다. 쓰기는 예. 한문으로도.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양심적이라는 말하고 우리 양심이라는 말하고 또 의미가 다르니까 의미가 전혀 아마 다른데. 입법할 때
이 분명히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용어 자체도. 신념의 한 표.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양심적 대체복무를 한 건데 그 이제 학생운동하다가 저는 한 2년 합치면 2년 6개월 정도 돼요. 예. 이거 이제 대체복무를 저기 대체복무를 국립대학 가서 해서 그렇지. 호텔 공립 호텔 가서 한 건데. 뭐 유니폼 입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그 고마웠던 거는 정치범을 양심수라고 해서 예. 엠니스티나 뭐 휴먼 라이츠 와치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편지가 와요. 힘내라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양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양심적 병역 거부.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 알 수가 없다는데 제가 뭐 이렇게 사회운동,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한 쭉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회 현장에 이제 우연히 들어가가지고 화가 나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잡혔다. 저 사람이 그럼 양심수냐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친구 관계도 있고, 그죠? 활동한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거나 주변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저는 구분할 수 부분은 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신청자의 약 90%가 인정을 받았고 10%가 이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거는 결국은 뭐 가려내느냐 못 가려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얼마큼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군대 가가지고 탱크를 닦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 병원 가가지고 노인네 그 똥꼴레 빠는 거를 생각해봤는데 인류를 위해서 후자가 더 가치 있는 것 같다. 보람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인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보장은 뭐냐면 이거 한다고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같은 기간을 다른 데서 복무하거나 많은 경우에 사실 그 복무도 쉽지는 않거든요.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오랜 기간을 복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기가 뭐 다른 사람보다 1.5배를 더 복무하면서라도 군대 가기 싫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른바 관심사병이라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종교까지 바꿔가면서 대체복무하려는 사람이 그거 그렇게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그런 사람이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있다면 걸러질 수 있다. 걸러지죠. 예. 그 많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날 경우에는 다시 군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엄단하는 조치가 반드시 군복무 정도가 따라갈 아니라 테니까 처벌 조항이 처벌받을 거예요. 처벌도 할 수가 있고. 네. 이 병역 거부 자체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체복무제 법제화를 두고도 인터넷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 뭐 사람 죽이는 일 못하겠으면 사람 죽이는 지뢰 좀 제거해. 뭐 최장 기간 근무는 기본이고 최전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투입하도록 법을 만들어라. 안 그러면 나라가 누가 지키겠느냐. 우리나라 통일된 후에 군 복무 최소 3배쯤으로 양보 가능하다. 아주 과격해 보이는 그런 댓글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사용을 해서 어떤 분과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The number you have 뭐예요? 힘들잖아. 지난번에 됐잖아요. 왜 내가 하니까 안 돼? 그러면 딱 나와 있으니 다시 해볼게요. 고객님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어렵네. 왜 기까지가 안 맞지? 우리 안영아는 아니에요. 됐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영석 변호사님이시죠? 예, 원영수. 반갑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대체 복무제에 대해서 변호사님 의견을 조금 다르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그 정의를 위해서 나는 군대를 가고 정의를 위해서 나는 군대를 가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사실은 양립할 수는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우인 근찰을 하는 것 안보에 대해서 이게 어떤 대체 복무로도 이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역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과 박탈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를 가는 것만이 정의다라고 지금 전제하시는 건가요?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평화를 위해서 내가 복무하는 걸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양심의 자유에 포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십니까? 군대를 가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그걸 대체할 수 없다라고 내용적인 판단에서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대체 복무제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그 징벌적인 대체 복무까지 배제하는 걸로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합헌으로 일단은 결정을 했고 아예 민간화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2배보다는 더 많은 그 기간을 설정해야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유엔 같은 경우에 지금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국제규약인데 유엔이 하는 거를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유엔의 규약이라 하더라도 최대 법률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고 그거는 어떻게 할지는 동일한 수준의 입법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재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하면서도 그걸 징벌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양심을 처벌하자는 그런 결론이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거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인권 침해거든요.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형벌의 처벌이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인정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풀어나가느냐. 이 헌법재판부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길도 열어놨다는 뜻입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에 복무를 할 수 있게끔, 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헌법 정신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가시는 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가시는 분은 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가시는 제가 분도 내가 내 원하는 방식으로 지키겠다 그러면 그래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이 돼야 되겠네요. 잘 봅시다.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죠? 저 아무 문제 못 느끼는데요. 그 사람들 병역 거부자들 갖다 감옥에 쳐놓으면 그때서야 나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사라지나요? 헌법 판결문의 해석에서부터 지금 약간 저하고 시각이 다르신데요. 네. 88조 1항은 합헌이 되고 5조가 위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저는 그 해석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판결을 해온 여러 가지를 보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최소한의 판결을 한 거지 최대한을 보장하기 위한 판결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입법화해 나가는 것이 맞다. 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그 징벌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조금 그 헌재 판결을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좀 방점을 둬서 해석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사람의 양심, 내심의 의사나 양심을 판단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뭐 누구는 군대 가고 싶어서 가냐 총을 들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전쟁터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이 이런 내심의 목소리,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병역 의무라는 건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거고 거부하면 처벌하는 건 맞다. 그런데 그 병역 의무의 종류에 대체복무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데 그걸 뺐기 때문에 예. 법으로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취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분들은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입법 과정에서 당연히 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체복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제일 쉽게 보는 게 공익근무요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군대에 있나요? 법원에도 가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소방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어떤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용성의 문제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의 문제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뭐 종교 이념이 무엇인지 하는 건 별개로 하더라도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자기 이념과 자기 스스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절박성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선진사회로 가는 중요한 그 이정표다라는 뜻에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병역 거부자가 그 여호와의증인만의 문제가 아닌데 굉장히 다양한 정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개신교도 거부했고요, 카톨릭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불교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파시피스트라고 그러죠. 왜 평화주의자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습니다. 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또 러시아 월드컵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 조현우 선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군대에 가겠다, 군 면제 시켜달라 이런 국민 청원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하고 조현우 선수가 내년까지 입대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81년부터 운동선수한테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제도가 올림픽 같은 경우에 3위 이상을 해야 되고 아시아 경기대회는 1위를 해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에 팀에서 안 맞아가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는데 그렇죠. 예. 그때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적을 하거나 이럴 때 사실 몸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스포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정한 기간이 있는데 활동 기간이 짧으니까. 군대 문제 때문에 사실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불이익보다도 굉장히 더 큰 불이익을 당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네티즌들 같은 경우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뭐냐면 내가 대신해줄게, 하루만 대신해줄게 이런 거. 나도 막 해주고 싶더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2002년 월드컵 그때는 뭐 막 다 해주자 그래갖고 실제로 특례를 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WBC 그때는 4강 올라갔는데 또 다 주자 그래서 줬다가 문제는 그게 일관성이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 뒤에 또 뭐 여기저기서 왜 걔들만 특혜를 주느냐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 아픈 병이 도지면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인기 종목들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비인기 종목은 그러면 뭐 핸드볼은 사방만 안 들어가도 되느냐.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월드클래스. 그런 원칙을 정했으면 뭔가 합리적인 원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규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속성이 없어요. 왁 냄비 끓듯이 끓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면은 예를 들면 저는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면제해 줬는데 어디 가서 페널티킥 실축을 했어. 그럼 그것도 아마 국민청원 몇십만 몰려올 거야 청와대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여론을 쫓아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처벌하라고 그러죠. 아니 청와대 영천지는 이제 요번에 차제 논의가 된 것까지는 좋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기준을 여론 명확히. 수렴도 하고 기준을 만들면 그때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게 양심적 대체 복무도 아직도 아주 끓는 이슈고 여전히 예. 이거보다 더 끓는 게 이제 병역 특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보니까 형평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어요. 그렇지. 근데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예능, 음악이나 예. 발레, 미술은 그렇죠. 2등까지 아 맞다 있어. 국제대회 입상. 예. 콩콜. 예. 2등까지. 그리고 국제대회가 없는 예능 분야가 있어요. 그렇겠죠. 국악. 그렇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국제대회를 빨리 만들어. 국내 대회로 아, 국내 대회, 기준을 세계 삼는 대회. 그렇죠. 거예요? 국내 대회가 3개니까 예. 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는데 꽤 많아요. 제가 보니까 뭐 1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개. 사실 우리나라가 대체 복무를 인정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몇십 년 동안 인정하고 몇십 년 동안 있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요원 같은 경우도 대체 복무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그런데 대체 복무죠. 네. 그게 지금 2023년까지라고요. 네. 바로 2023년부터 이제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이런 그 특혜를 주기로 했을 때 그때는 병역 자원이 넘쳤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쉽지 않았거든요. 요새도 군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현역 가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023년 이후에는 뭐 모병제로 바꾸지 않는 한 과거에는 군대 면제시켜줬던 사람들 군대가 다 인력이 모자란다 이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병역 자원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법할 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보고해야 공평함, 된다고 그래요. 좀 평등 정신을 넣는 게 들어가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중과세 같아요. 좀 불필요한 게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체육 특기상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40일을 훈련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4,500시간을 예. 3년 안에 사회 봉사를 해야 돼요. 불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도 그 기간에 이분들은 프로리그나 같은 데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게 호나우드 수준 되면 1년에 뭐 1,000억까지 벌 수 있고. 차라리 돈 벌어서 세금 내라고? 저는 그 중과세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 봐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방식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군 복무 기간 안에 굉장히 고연봉을 벌었으면 예. 그 저는 거의 한 90% 정도 중과세를 하고 그 이후에 번 것도 이 기간에 능력이 축적되어서 번 거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좀 세율을 줄여가지고 매년 10%씩 다운해서 그러니까 나 솔깃한데 그 법률가가 볼 땐 어때요? 아니 뭐 이건 아니, 정책 판단의 문제시니까. 아니 이게 법적으로 이제 해야 한 번도 도입이 안 됐는데 근데 우리 항상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유전 무죄 이 얘기 또 나올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런- 기존 법에 해당되는 사람 추가하지 말고 일단 추가하면 또 새로운 뭐 꼼수가 있는 사람들 편히 봐주는 거니 되니까 예. 기존 법 제도화에서 병역 특례 중과세 그 병역 특례 제도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간에 우리 사회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아까 하 의원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정교한 장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중간중간에 한 번씩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런 특혜를 만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지금 없이. 당장 방탄소년단부터 빨리 면제시켜줘야 돼요. 세계 역사상 처음인 일이 빌보드 1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일이라서 저는 하여튼 현 상황에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행령으로요. 예. 국제 경연 대회를 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 경연 대회 개념을 빌보드 찾는데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입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싸이가 너무 불쌍해. 그렇지. 그러니까 빌보드 1위 넣으면 기네스북 1위도 다. 유튜브를 국제 경연대 범죄에 넣어가지고 조회수 기록을 깨는 사람은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으로 처음에 정할 때 너무 이렇게 주관적으로 정하면 불만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정말 국민들이 인정하는 국제 경연 이걸 투명하게 해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제가 모르는 콩쿨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모르는 콩쿨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병역, 특례 다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대회가 언제 누가 제안해서 들어갔지? 희한한 데에 있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대회 예를 들면 희한한 아니 데. 희한한 대회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 사실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이거 뭐야 도대체. 그렇지. 이럴 권위 수 있는지 알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부존이 국제 피아노 콩쿠르 굉장히 센 거예요. 결정적 대목에서 무식을 탄로낸 아니 이런 대회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장성 국제지 콩쿠르. 그거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음악하시는 분들 이 대목에서 이제 국회 같으면 자 발언 시간 끝났으니까 그러면요, 제가 저희 페이스북에 이 한 100개 정도 되는 국제 콩쿠르 한번 올리고 국민들한테 병역 혜택을 줘야 되는 국제 대회 이런 거를 쭉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 네. 쭉 물어보면 저거 인정해주자. 국민들이 많이 해주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에요. 스마트폰, 인터넷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건 국민들 다수가 인정해줬으니까 병역 혜택 주는 대회로 국제대회로 인정합니다. 네.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거기는 살리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주에 출연했었던 이준석 전 위원장이 당 대표 공약으로 특활비 폐지 외치고 갔거든요. 아니 그거는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건데 특활비 폐지 법안 원조가 접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예. 나 발의가 작년 11월에 제가 발의를 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홍준표 대표 뭐 특활비 때문에 제가 또 정의구현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원조는 나다. 네, 근데 예. 이제 어쨌든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제가 발의한 법안을 예. 이제 공약으로 했으니까 뭐 하나 내셔야 저 대표 지지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은 하 의원님은 대표 공약으로 뭐 하나 내실 거 없으신가요? 법안이 오늘 아이디어가 여러 개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오늘 이야기 나온 법안은 전부 다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예. 대체복무는 무조건 하고요. 국제 경연 대회 이거 정할 때 예. 밀실에서 몰래 정하지 않겠다. 이것도 제가 법안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여성들도 4주간 그거는 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되겠다. 그거. 나는 호신술을 배우고 그 가산점을 주겠습니다. 우리 당 공천 심사할 때. 아무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